예, 새해 시작하자마자 연초부터 미국발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는데요. 예견했던 일입니다만 시장은 또 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흐름과 함께 1월 효과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코노미스트이신 김한진 박사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테이퍼링 기정사실화됐고요. 금리 인상도 기정사실화됐는데 FOMC 의사록에서 자산 축소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더 긴장을 하는데요. 보다도 연준이 이렇게 공격적인 긴축을 시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인플레이션이죠. 네. 예상한 것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그게 일시적이지 않다. 원래는 좀 일시적이라고 봤는데 네. 시간이 흐를수록 상당히 떨어지긴 하겠지만 인플레이션율이 제한적으로 안정되는 상황이고 예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올해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예상되기 때문에 연준이 좀 바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김 박사님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올해? 네, 연준이 3번 인상은 기정사실화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3월 FOMC 3월 16일인데요. 끝나고 4월부터 인상한다 그러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3번 인상이면 6, 9, 12월 이렇게 3번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조금 4번 인상 쪽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격적인 인상 쪽에 표를 주셨습니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자산 축소라는 얘기는 이 시장에서 기존에 그러면 예측을 못하던 단어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알았는데 또 좀 연기를 하는 건가요? 예상을 못했죠. 네. 원래 2017년부터 19년까지 지난번 통화긴축 때 양적 긴축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금리 인상을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양적 긴축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양적 긴축을 네. 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FOMC 의사록에서 소수 의원이지만 금리 인상보다는 양적 긴축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대다수의 의원들은 금리 인상 쪽에 이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금 잘못하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될 수 있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네. 그래서 장기 금리가 잘 안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이제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 오히려 이제 경제 왜곡도 있고 또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에 대한 어쨌든 좋은 신호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양적 긴축을 조금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 의견이 이제 어제 FOMC 의사록에서 확인될 수 있었죠. 미국이 생각보다 서둘러서 긴축과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때문인데요. 네. 연말에 피크를 지금 찍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 고공행진인데 언제쯤 좀 인플레이션 문제가 좀 잦아들거나 좀 진정될 수 있을까요? 지난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6.8%였으니까 올해 전체로 물가 상승률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한 4.5%를 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작년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되는 건 맞죠. 하지만 지금 컨센서스로 형성돼 있는 미국 금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3.5%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거는 예년과 비교하면 특히 코로나19 이전 직전에 경기 확장기의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일단 부동산과 렌트 비용이 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물류 차질, 공급 차질로 인한 여러 가지 코스트업 이런 부분도 조금 제한적일 것 같고요. 올해가 어쨌든 경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임금 상승이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고 이것이 다시 또 임금 상승을 유발하는 이러한 순환적 물가 상승 구조가 어느 정도는 유지된다고 보면 연준의 원래 당초의 목표보다는 훨씬 높은 물가 상승률이 기록될 전망입니다. 네. 통상 미국은 이제 물가를 한 2%를 기준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통화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인플레이션이 공급 사이드는 사실 뭐 수요 사이드는 뭐 심리가 갑자기 막 사고 싶다가도 팔고 싶고 변화가 있는데 공급 사이드는 그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요. 인플레이션이 작년만큼은 아니겠지만 쉽게 꺾이기도 아직 어렵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영향으로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달러 원환율이 오늘 1,200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1,198원쯤 지키고 있는데요. 원화가 생각보다 너무 약세인데요. 예, 환율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올해 원달러는 뭐 상고하저가 될 것 같고요. 예. 네, 상반기에 뭐 1,250원 정도는 뭐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1,300원 근처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글로벌 달러가 조금 강세 기조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원달러가 위안화보다는 조금 더 약세 흐름이 예상됩니다. 위안화는 뭐 중국의 내부 사정, 네. 그리고 또 대규모 외환 보유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위안화는 뭐 금리를 내리고 또 그런데도 오히려 위안화가 네, 강하다면서요? 네, 좀 위안화는 좀 독특한 구조고요. 우리나라는 좀 글로벌 달러에 연동되면서 조금 원달러가 1,250원 정도 좀 쉽게 타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환율도 어쨌든 위쪽으로 조금 열려 있는 상황이라 좀 그렇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앞으로 이제 목요일 날 오시니까 저희가 경제 그림이나 이슈들은 뭐 자세히 살펴볼 거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시장 관련된 이야기로 조금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 간에 작년에 그 따로 가는 현상, 디커플링. 네. 미국은 정말 엄청 잘 갔는데 우리만 왜 이러느냐. 그런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됐는데요. 올해는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또 초반에 보면 또 아닌 것도 같고 박 기자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무엇보다도 어닝 탄력의 차이가 있고요. 네. 그 어닝 탄력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들이 조금 구조적이고 조금 근원적인 요인들이 많습니다. 가령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 메가테크 기업들의 어닝스 파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뭐 예를 들어서 뭐 4차 산업혁명에 조금 가까이 다가선 산업이 반도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산업이 있습니다만은 2차 전지라든지 네. 메타버스라든지 있지만 어쨌든 뭐 좀 사이즈가 작고 네, 세상의 변화를 막 주도해 가기는 네. 좀 어려운. 또 국내 시장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어쨌든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전체 코스피의 어닝스 파워가 미국의 S&P나 나스닥보다는 조금 약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완만하지만 그동안 이제 달러가 좀 강보합을 유지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좀 강보합세가 이제 더 진행이 된다면 외국인들이 특히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선뜻 한국 주식을 좀 콕 집어서 이렇게 집중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수급 공백 때문에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의 네. 어떤 그 주저함 때문에 올 상반기에도 디커플링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저는 상반기에는 한미 증시가 같이 다 동반해서 한번 큰 변동성을 보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어쨌든 상반기에는 그렇게 큰 어쨌든 수익률 격차는 없지만 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 작년에 이어서 네. 차별화 장세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글로벌 증시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네. 사실 변동성이라는 얘기는 시장에서는 조금 애둘러서 아랫방향 쪽을 얘기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솔직히. 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동조화가 될 수 있군요. 덜컹거림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미리 좀 생각해 두면서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내는 반도체 협정 IT가 이제 시장의 중심에 선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경기 사이클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에 따라 시장은 분명히 연동될 텐데요. 반도체하고 삼성전자 시각은 어떠십니까? 네, 반도체는 뭐 저도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네. 아무래도 세계 경제가 오미크론 어쨌든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엊그제 ADP 고용 지표도 보셨으면 네.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번에 델타 변이보다는 확실히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조금 더 이어지고
또 전기차의 개체 수요라든지 또 데이터 센터의 어떤 반도체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상반기에 조금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것에 좀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경기주들은 어떨까요? 최근 며칠인지 장이 눌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뭐 조선은 뭐 수주가 좋긴 하지만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섹터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보면 뭐 상반기 뭐 1분기 놓고 봤을 때 경기 민감주, 가치주들의 선방을 기대할 수 있다. 아니면 여전히 성장주 쪽에 비중을 두어야 될까? 네, 올 상반기는 사실은 조금 애매하고요. 네. 성장주나 어쨌든 가치주 혹은 경기 순환주 이런 부분들이 딱히 주도하는 종목이 없이 네. 짧은 순환매를 어떤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출렁임이 큰 장세라고 한다면 조금 작년과 같은 혹은 재작년과 같은 주도주를 의식한 어쨌든 대응보다는 짧은 순환매에 대응하거나 네. 아니면 각 섹터에서 뭐 가치주든 성장주든 뭐 산업재든 어쨌든 각 섹터에서 조금 에이스를 사는 조금 범위를 좁혀서 집중 매매해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섹터 전략을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략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그냥 꽤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투자자들이 조금 약간 좀 심리적으로 위축된 그런 상황이고요. 어찌 보면 사실 연초에 뭐 1월에 훅 올랐다가 밀리는 것보다는 좀 먼저 매를 맞으면서 전략을 네. 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일 것 같은데요. 시장 전략 투자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는 조금 중소형주에 더 초점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시장의 노출도가 높고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주식은 작년과 재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틈새를 메울 수 있는 강한 중소형주, 특히 지금 글로벌 테마에 좀 적합한 시대 정신에 맞는 BBIG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뭐 작년에 BBIG하고는 조금 다를 거다. BB까지는 조금 비슷하지만 I는 인터넷보다는 IT, 특히 비메모리 쪽이나 또 혹은 자율주차라든지 이런 성장 테마에 맞는 I가 조금 좋을 것 같고요. G도 조금 그로스, 전체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에 너무 제한되거나 테마에 너무 특정 테마에 한정되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메타를 비롯해서 다양한 그로스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것이 작년의 BBIG하고는 조금 다른 결로 조금 올해 시장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BBIG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BBIG를 포함해서 다른 좀 해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섹터 전략이었는데요.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좀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오늘 뭐 당면한 금리 인상 우려, 그에 따른 시장 전망들 전략 세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